예, 오늘 전쟁과 국제정치 12번째 시간입니다. 전쟁의 원인을 우리가 지금 시작한 지가 이제 오늘이 3주째 되는데 11회는 전쟁의 생물학적 원인 그리고 전쟁의 심리학적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바로 레벨 1입니다. 인간 차원의 이론인데 사람은 결국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전쟁을 철학적으로 사고합니다. 거기서 이제 전쟁의 원인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 레벨 3시간 중에 오늘 3번째 시간 철학적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인간 사유의 결과다. 생각해서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국가들이 다 따져보고 싸우는 것이죠. 인간 사고의 결과인데 그 철학이죠. 만일 전쟁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단지 인간들이 만든 기계들에 의한 것이라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인간들의 싸움을 로봇가 대신해 주게 될 날이 온다면 그때의 전쟁은 더 이상 진정한 의미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인간이라는 요소가 빠지면 전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재산이 불타니까. 두려움과 공포, 이것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로봇가 나가서 싸우면 두렵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나라가 있어요. 이제 과학이 아주 발달해 가지고 두 나라가 로봇 가지고 전쟁합니다. A나라 로봇가 B나라 로봇랑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A가 이겼습니다. 또는 B가 이겼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로봇가 다 죽은 나라는 항복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봇끼리 싸웠는데 우리나라 로봇가 다 죽었어. 로봇가 다 깨졌습니다.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때는 인간들이 총 들고 나가서 저쪽 편에 있는 남은 로봇이랑 싸울 겁니다. 그래서 그 로봇을 다 없앴다. 그럼 저 나라 인간이 나올 겁니다. 바로 그것이 전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봇가 다 깨졌다고 해도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전쟁 철학, 우리가 클라우즈비츠의 전쟁론을 전쟁 철학의 최고의 체계라고 치는데 클라우즈비츠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전쟁이란 적의 군사력을 철저히 파괴함으로써 적의 저항 의지를 꺾고 우리의 의지를 강요하는 일. 정말 철학적인 정의죠. 적이 하기 싫은 것을 하게 하는 힘이 바로 전쟁을 하는 이유입니다. 전쟁에 지기 전까지는 말 안 들어요. 근데 전쟁에 지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적에게 시킬 수 있다. 전쟁은 적에게 우리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한 힘의 작용인 것이다. War is thus an act of force to compel the enemy to do our will. 적이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하는 군사적인 행동, 그것이 전쟁이라고 아주 유명한 경구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이 저항 의지를 꺾고 우리의 의지. 그런데 전쟁일 경우에 여러분 흑백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 여자들이 창 들고서 창 찌르는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이 2차 대전 끝날 무렵에 1억 옥쇄, 그때 일본 국민이 1억은 안 됐는데 그냥 과정에서 1억이라고 그랬습니다. 1억이 전부 천황폐하를 위해서 죽자, 옥쇄하자.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그거 하겠다고 일본 사람들은 정말로 사람들이 저래요. 사람들은 정말로 교육받으면은 저 짓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카미가제 특공대인데 미국 사람들이 카미가제 특공대는 상상을 못했다고 그러죠. 어떻게 비행기를 몰고 군함에 그냥 비행기가 폭탄이 돼서 내려가는 신풍,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뜻이죠. 카미가제 특공대.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쟁을 공부할 때 저게 전부 다 무슨 철학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하여간 인간이 마음에서 저렇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말합니다. 아프가니스탄 테러 교관이에요. 예, 폭탄을 들고 와서 그냥 같이 죽는 거죠. 저 옛날로 말하면 카미가제 특공대의 현대판입니다. 근데 이 만화인데 교관이 그렇게 얘기해요. 휴먼 범 클래스, 인간 폭탄 클래스입니다. 교관이 잘 들어. 나는 시범을 한 번밖에 보이질 못하거든. 예, 그러니까 딱 누르고 터져서 죽는데 시범을 한 번밖에 보이지 못하니까 너네들 잘 봐. 라는 그런 참 어이없는 만화가 9.11 이후에 이렇게 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의 마음과 전쟁을 연결시키는 그런 요인이죠. 전쟁은 말이죠. 전쟁은 우리가 매일 나쁜 거고 피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즐기기도 합니다. 즐기기도.
우리가 전쟁론 맨 첫 번째 시간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을 제가 한 권 소개했죠. 전쟁은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리 앤드 미저리.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미저리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글로리라는 측면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인 측면을 이해했을 때 이게 전쟁이 없어지지 않겠구나라는 좌절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기가 이제 쉬운 겁니다. 인간은 전쟁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인간은 과연 전쟁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참 그렇죠. 아니, 전쟁은 구렁텅이가 아니라 인간이 그럴듯한 목적을 위해 때때로 일부러 저지르는 계산된 행동이며, 그 결과를 성취하는 것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 러시아가 말이죠, 한참 그 국내 문제에 시달릴 때 그 러시아 황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그만 작은 전쟁을 아주 빨리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달콤한 스위트, 그리고 스위프트,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을 하나 이기면 국내적인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전쟁하러 가는 건데, 그때 임자를 잘못 골라서 일본을 골랐습니다. 그 러일 전쟁을 러시아는 뭐 그냥 하루아침에 이길 수 있다고 알았다가 거기에서 지지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그 황제가 무너지고 공산주의 국가가 이제 건설되는 그런 계기도 되는데,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전쟁을 철학적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철학을 인간 생에 대한 체계적 반성적 성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전쟁도 체계적 반성적 성찰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반문할 수 있어요. 참 뭐 전쟁이란 게 그 철학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반문하는데, 뭐 됐으니까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겠죠. 전쟁 철학에 관한 책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콘라드 로렌츠가 전쟁 그리고 무기 발명 이런 것을 대죄악이라고도 표시를 했는데, 최근에 나온 책, 이거 제가 이제 이 강의의 말미 부분, 우리 이제 전쟁과 국제정치 아마 한 30몇 회에 가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최근에 전쟁 연구 경향에서 이제 인간의 마음이 괜찮아져 가지고 전쟁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안 모리스 같은 사람은 전쟁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발전한 거야 라는 그런 주장까지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나올 테니까 뭐 오늘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전쟁이야말로 인류 문명의 진보에 순기능을 담당하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전쟁에 대해서 인간의 철학은 뭐 전쟁은 괜찮은 거야, 전쟁을 하면 안 되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죠. 그래서 하나는 평화의 전쟁 철학, 전쟁은 죄악이다라는 철학이 있고, 아니야 그래도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없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에 관해서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이제 전쟁은 죄악이다, 평화의 전쟁 철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걸 우리가 그냥 이거는 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전쟁, 필로소피 오브 워, 전쟁의 철학을 공부하고 싶으면은 그냥 뭐 제가 그 말씀드린 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더 이제 공부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평화의 전쟁 철학은 동양의 전쟁 철학이, 중국의 전쟁 철학이 상당히 평화적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전쟁 철학이 또 평화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먼저 중국 문명에서 나타난 전쟁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문명은 서양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문명이라고 이제 쳐줍니다. 우리가 그 전쟁의 횟수를 따져보면은 서양보다는 확실히 동양이 적어요. 물론 제가 이제 그 전번에 말씀드릴 때, 그렇지만 그 잔인한 정도는 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횟수가 서양보다는 좀 적다라는 의미에서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평화로운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랫동안 단절 없이 지속되었다. 그래서 서양보다 동양의 국가들이 평균 수명이 깁니다. 뭐 몇백 년씩 지속이 돼요. 그래서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이 평화롭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동양의 철학이, 동양의 그 사회 철학이 평화의 호적이라는 이유가 아주 재미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님이 살았던 때, 공자, 맹자 이런 분들이 그 중국 철학의 아주 가장 그 기초가 공자, 맹자죠. 공자, 맹자를 유교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가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춘추 시대가 끝나고 전국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전국 시대는 그 말 그대로 워링 스테이트, 그냥 국가들이 그냥 뭐 쉬지 않고 싸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BC 403년부터 BC 221년이에요. 이때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학자들, 사회 철학가들이 이 전쟁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그래서 전쟁을 혐오하는 철학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그 춘추 전국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 유교 철학인데, 공자님, 맹자님이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상을 만들었고, 그 유교 사상이 나중에 한나라 이후부터는 중국의 기본 철학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기본 철학은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의 철학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국 옛날 그 역사책들, 춘추 좌시정 같은 것들이 아주 중국의 그 유명한 역사책인데, 거기에 그 전쟁에 대해서, 전쟁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단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 멸이 뭡니까? 완전히 전멸 이런 뜻이죠. 취는 가서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항은 한 나라가 항복하는 거예요. 아예 쫓아버리는 겁니다. 천도한다 그럴 때 있죠. 진나라를 쫓아버리는, 이런 그 좀 이제 잔인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용어들은 전쟁이 많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전쟁이 많았던 시절에 중국의 유가 철학이 발생을 했고, 중국의 철학이 기본이 됐고, 그 유가 철학은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애호의 철학이 되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평화의 철학은 전쟁이 많았던, 중국의 전쟁이 많았던 시대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반영하는 그런 겁니다. 춘추좌시전이, 제가 저 책을 뭐 쭉 이제, 저는 뭐 한문을 쭉쭉 읽을 수 있는 실력은 안 되기 때문에 번역한 책을 봤습니다만은, 저게 서양어로 치면은 투키디데스의 책하고 비슷합니다. 헤로도투스의 책, 투키디데스 책에 해당되는 그런 그 동양의 역사서라고 볼 수 있죠. 예, 중국의 말이 옛날에 그 만승국이라고 불리는 저런 책들 보면은 그 만승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승국이라는 것은 전차가 만대 있는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진나라, 지금 중국에서 이제 발굴이 아직도 이제 된다고 그러는데, 저기 그 이 말 4마리가 끄는 전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워 체리엇이라고 그러고, 저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나타나는 그런 그 전쟁 도구입니다. 재밌는 것은 저것이 더 먼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이 말에 올라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차가 더 먼저 생기고, 이제 말을 사람이 타고 싸우는 것이 더 나중이라고 그러는데, 저런 것을 만대 보유한 나라를 만승국이라고 그러죠. 만승국. 그런데 저기에 10명의 장교와, 그리고 그 장교당 20명의 보병이 할당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조금 좀 연구를 더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떤 데는 10명의 장교와 20명의 보병이 할당되었다라고 쓴 걸 봤는데, 제가 그거는 말이 조금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장교 한 명의 병사가 적어도 20명은 붙어야지 그것이 맞는데, 제가 읽었던 책에 조금 에러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가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장교와 그 각 장교당 20명의 보병, 그러니까 한 200명 정도가 전차 한 대에 붙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춘추시대 주나라가, 그때 주나라가 제일 강한 나라죠. 주나라가 이제 몰락하면서 전국시대로 들어가는데, 춘추시대 주나라는 전차 2000대로 구성된 군단을 6개나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만승국이면은 대국이라고 그러는데, 저거를 무려 12,000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전국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나라가 막 쪼개지죠. 주나라가 이제 통일하고 있다가 쪼개지는데, 쪼개지는 나라 중에서 이제 작은 나라들은 1, 2개의 전차군단, 그러니까 한 군단이 2000대인데 그걸 한두 개는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강대국은 그것을 3개 이상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니 강대국은 적어도 200만 명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소리가 되지 않겠냐. 지금 중공군이 한참 많을 때가 한 500만 같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 춘추 시대의 강대국들이 거의 저 정도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일인데, 서양을 보면은 군사력이 제일 많았던 사람이 그 프랑스의 그 루이 14세, 15세 그 무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40만 미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돼서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었는데, 중국은 어떻게 이렇게 200만 명을 옛날에 가지고 있었느냐. 이거는 순수 전문 직업군이 아니라 농민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농사가 끝난 다음에 농부들을 전부 다 그냥 군인으로 뽑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병력이 가능하고, 그래서 중국의 전쟁은 가을이나 겨울에 많이 일어납니다. 일단 농사가 끝난 다음에 이래야 되니까. 서양 전쟁은 그냥 여름에만 일어나요. 왜? 전문 직업군들 말 타고 다니고 뭐 그러니까 풀이 있을 때 전쟁을 하죠. 그런 차이점이 그 전쟁사에서 나타납니다. 예. 역설적인 거 지금 말했습니다만은, 전쟁이 많은 나라,
바로 그 시대의 철학가들이 만드는 전쟁 사상, 전쟁 철학은 평화의 철학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공자맹자를 보면은 전쟁은 국가 통치자가 덕치를 못해서 덕스럽지 못해서 전쟁이 나는 거야. 그리고 전쟁에 호소하는 것은 정치가 파산나는 것이지. 그리고 애들한테도 전쟁놀이 같은 거 안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용을 그 중국의 유교 철학가들은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존경할 수 있는 장군들이 많죠. 이순신, 뭐 권율, 을지문덕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중국 고대에서는 그 장군을 애들한테 존경할 장군을 가르쳐주질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관운장 정도,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라는 장수가 있죠. 우리 그 어렸을 때 삼국지 읽으면은 관우가 제일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삼국지를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읽어보니까 거기서 최고로 묘사된 사람은 관운장이 아니라, 관운장은 이제 무장이죠. 이 전략가인 제갈량이 더욱 존경스러운 사람처럼 묘사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이건 해석하는 사람이 다르겠죠. 그리고 서양에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홀리워. 근데 동양, 중국에는 홀리워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쟁, just war. 그건 정의로운 전쟁인데 중국 사람들은 정의로운 전쟁, 홀리워, 성스러운 전쟁 이런 개념을 만들지는 않았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중국이 정치 사상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평화로운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손자병법을 많이 얘기했는데 손자병법은 병가 사상입니다. 유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병가 사상조차도 전쟁을 잔인하게 해서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가르치지는 않았다. 병가 사상, 손자병법조차도 평화를 강조했으며 전쟁은 조심스럽게 국지대사야 그랬죠. 국가의 큰일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careful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서부터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기 시작했죠. 뭐 싸우기 시작했다기보다도 미국이 중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이거 소련이 망한 다음에 나의 그 상대가 없을 줄 알았더니만은 이 나라가 크고 있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미국 학자들이 쓰는 글을 보면은 그 묘한 그 변화가 나타나는데 미국의 그 많은 그 인류 학자들이 중국은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야. 중국은 평화 애호 문명이 아니야. 오히려 현실적이고 호전적인 문명이라는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자들이 결국은 그 대세, 국가의 진행 방향에 이제 뭘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1990년대 미국에서 나온 중국에 관한 중국은 어떻게 전쟁을 생각하는 나라다라는 책에 과거와 같이 평화애호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알라스테어 이안 존스톤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의 전공이 명나라의 그 전쟁론입니다. 명나라 전략인데 이걸 연구해 놓고서 중국은 대단히 호전적인 문명이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의 아더 월드론이라는 학자가 그 만리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놓고 이것은 방어나 평화의 상징이라기보다도 아주 그 중국의 공세적인 그런 전략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주장을 일부러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 보라고 책에다가 이 책들을 여러 권 소개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방금 말씀드린 알라스테어 이안 존스톤 Cultural Realism, 문화적 현실주의,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a's History, 중국 역사에 나타나는 전략 문화와 대전략 해가지고 상당히 현실주의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책을 썼고, 아더 월드론이라는 이분들은 뭐 전부 미국에서 아주 그 손꼽는 저명한 학자들이죠. The Great Wall of China 해가지고 저것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 개념을 훨씬 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책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중국에 대한 경계, 중국을 경계해야 된다는데 그 보조를 맞추는 그런 학술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서양에도 전쟁의 평화의 철학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서양은 뭐 누가 보더라도 전쟁의 문명이라고 부르고 호전적이라고 보는데 호전적인 전쟁 철학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서양의 정치 사상 중 다수가 평화를 열렬히 주장하는 평화 사상이 있었으면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서양 사람들이 그 동양의 철학과 다른 것은 수단이라는 측면을 대단히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상들은 전쟁의 존재를 인정하고
때로는 전쟁을 유용한 국가정책 수단의 하나로 보았다는 사실에서 좀 동양적 평화관하고 다른 점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의 마지막 천재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보죠. 그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과학도 알고 철학도 알고 정치도 알고 인문사회도 알고,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별에 대해서도 아주 상당히 천재죠. 그러니까 지가 살고 있던 시대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을 천재라고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지막 천재라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사업이나 전쟁 모두를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인간에게 더욱 요구되는 것은 인간들이 여가와 평화를 즐기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전쟁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복 혹은 군사적 행위 일반을 국가의 근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헌법은 옳으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지만은 전쟁을 할 줄 모르는 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의 최종 목적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며 군사력은 이웃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또는 자유인에게 족쇄를 씌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국가를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봤죠. 우리가 헤로도토스 역사라는 책, 아주 고전이죠. 그 책도 바로 그 옛날 그 전쟁을 분석한 책인데,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화보다 전쟁을 도좋아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아들 대신 아버지가 묻히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매장해야 하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죠. 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젊은 사람이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묻게 되는데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그래서 서양의 그 철학도 완전한 이 전쟁만 선호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는 철학은 아니다. 평화 철학이 많은데, 다만 그 서양의 철학자들은 전쟁을 그 수단으로서, 그리고 항상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에서 동양의 전쟁하고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평화의 철학이고, 그 다음에 한 부류가 싸워도 되는 전쟁이 있다. 그리고 싸워야 되는 전쟁도 있지. 이 전쟁 가서 싸워야 돼. 바로 정의의 전쟁이라는 철학이 서양에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철학도가 전쟁을 비판하죠. 그리고 평화를 지지합니다. 그것이 이제 당연히 노말이죠. 제 그 강의, 전쟁 강의를 듣고 어떤 사람이 저보고 전쟁을 은근히 지지하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전쟁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은 전쟁을 공부하지 않죠. 평화를 지지하고 평화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철학도들의 기본적 입장이 전쟁을 비판하고 평화를 지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다 부정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어느 날. 일본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날. 상상하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정의로운 전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남이 공격을 했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그거는 불이죠. 그래서 그 정의의 전쟁론의 첫 번째 거는 방어전쟁이라는 이론이 이제 서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거는 철학이 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여기 정의로운 평화는 전쟁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항복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불의의 평화는 전쟁보다 못하고, 그것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정의의 전쟁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나 김일성의 침략전쟁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는 것은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그건 비겁함, 패배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정의의 전쟁론은 주로 기독교 사상가들이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발전한 정의의 전쟁론, 이제 서양의 그 전쟁 전통이죠. 그런데 유교적 전통은 전쟁을 혐오함을, 규범을 강조하는 거예요. 전쟁은 안 되는 거야 라고 강조하는데, 기독교 사상은 전쟁에 관해서 다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우리 성경식 보면은 전쟁이 많이 나오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기독교 전쟁 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의 전쟁 철학이라는 것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그 전쟁 사상이 이렇게 조금 변합니다. 맨 처음에는 초기에는 평화적이었다가 그다음에 정의의 전쟁론, 그다음에 십자군 이런 식으로 바뀌죠. 십자군은 뭡니까?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목표를 위해서. 이것이 오늘날은 많은 그 이슬람 교도들이 십자군 이념을 거꾸로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가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서 싸우러 갈 수 있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책인데 Christian Attitude Toward War and Peace, 로널드 메인튼이라는 저 사람은 이제 그 성사학자인데 저분이 그 기독교가 보는 전쟁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이제 연구했는데 다행히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제 책에 쓴 내용은 저는 뭐 원서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전쟁 평화 기독교라는 요 한국말로 번역된 책을 참고를 해서 제 그 책을 이제 서술하는데 이제 이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쟁 사상이 처음에는 평화 강조, 그러다가 정의의 전쟁 쪽으로 갔다가 십자군 전쟁, 뭐 우리가 십자군 전쟁 얘기 다 아는데 이렇게 이 전쟁 철학이 변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대전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는 그 윌슨 대통령이 이제 나는 절대로 전쟁 안 한다라고 이제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표를 그래서 많이 얻었죠. 절대로 나는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참전을 이제 의회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때는 밀슨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이 전쟁에 참전합니다. War to end all wars.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 전쟁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전쟁을 시작한다. 지금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위태하게 되었다.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전쟁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영어로 말하면 War to make democracy safe. 민주국가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한다. 요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요 말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전쟁을 했던 사람이 조지 부시, 43대 부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정치학 또는 전쟁론에서 이상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를 윌슨으로 칩니다. 윌슨은 대통령이기도 했지만은 그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죠. 그리고 정치학 교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 유학할 때 총장이었는데 이승만 박사가 그저 프린스턴 대학 총장 집인 윌슨 대통령 집도 자주 방문했다라고 이제 나오죠. 저 사람이 이상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 이 전쟁을 마지막으로 이제 전쟁은 끝이야. 왜? 그리고 이 전쟁을 마지막으로 독재국가 다 부셔놓을 테니까 민주주의 국가들만 있는 세상은 평화적인 세상이 될 거야. 요걸 그대로 받은 부시 대통령을 우리가 지금 윌슨이안 아이디얼리스트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시가 엉벙덩벙 전쟁했으니까 저 사람은 현실주의자라고 착각하는데 현실주의자들은 전쟁 안 합니다. 계산해보고 해요. 근데 이상주의자들은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전쟁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시 대통령은 윌슨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래서 윌슨이안 아이디얼리스트, 윌슨주의적 이상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핵시대가 됐죠. 핵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물건이 인간을 도무지 싸움할 수 있는 용기를 못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세계에서는 대전쟁이 없습니다. 강대국끼리 싸우질 못해요. 왜? 핵전쟁하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전쟁은 제한전쟁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제한전쟁이에요. 있는 무기를 다 쓰지 않았다. 그리고 전쟁 범위를 어떻게 해서라도 제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제한전쟁의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전쟁하고 월남전쟁입니다. 한국전쟁 때 미국이 계속 강조했던 것은 절대로 만주 폭격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있는 힘을 다해서 한반도에다가 이제 한정한 것이죠. 메가더 장군이 핵무기 쓰자고 그랬을 때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해임 나가죠. 예, 그 제한전쟁입니다. 월남전쟁 때도 그냥 확 중국으로 밀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안 그랬습니다. 그 베트남의 게릴라랑 싸우기 위해서 미국은 좋은 무기를 다 쓰지 않고 미국도 게릴라랑 싸울 수 있는 부대를 따로 만들었죠. 예, 그게 바로 그린베레입니다. 예. 그렇듯이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의 스타일도 바뀌고 그랬는데 기독교가 미국에서는 제일 큰 그 하나의 이 사상이니까 사상으로 말한다면은 그래서 기독교 사상가들이 다시 전쟁 이거 하러 갈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2차 대전 이후에 다시 평화주의적 전쟁관을 택하고 있다. 기독교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약간씩 상이한 전쟁관 평화관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기독교의 기본적 가르침은 평화였다. 제가 다 지금 요 책을 인용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마음이 착한 이들에게 평화라는 말씀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죠. 그 만났을 때 한 말입니다. 부활한 예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했으며, 성경은 기독교가 평화의 종교임을 분명히 밝히며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뭐 서구 정치 사상의 기본 뼈대를 이루는 기독교 사상은 이제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취했는데 그 본질은 평화 사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기독교와 전쟁이라는 그 뭐 아주 오래된 책을 한번 읽은 기억이 나는데 오늘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성경책을 인디안한테 줬더니 인디안들이 그걸 다 읽어보고서 인디안들이 그 책을, 성경책을 보고 백인들한테 이렇게 반문했답니다. 이런 좋은 책을 가지고 있던 당신네들은 왜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 책은 인디안이 보기에 평화의 책인데 당신네들은 왜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느냐라고 이제 그 얘기한 뭐 그런 내용을 이제 말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쟁 철학, 뭐 지금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이제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은, 호전적 전쟁 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싸워야 된다라는 철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적 있었죠. 100개의 나라가 있다. 그 중에 99개의 나라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한 나라가 싸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때 전쟁은 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요 호전적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철학도 많이 있는데, 그거를 서양 사상에 나오는 거가 있고 최근에 그 이슬람의 전쟁 철학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강의하는 거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 부분, 미진한 부분을 강의를 하고, 그리고 전쟁 원인 연구의 두 번째 레벨, 국가들은 왜 싸움을 하는가, 지금은 인간들은 왜 싸움을 하는가를 우리가 지금 3시간에 지금 커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네 번째 앞부분에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뭐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시간이 구정 연휴일 텐데 잘 쉬시면서 다음을 위해서 충전하는 기회를 삼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